1948년 2월 달에 북한에서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참 웃기게도 1978년 2월 달에 김일성이가 느닷없이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32년 4월 25일 날 자신이 조직한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날 창설되었다라고 우기면서 인민군 창설 일자를 갑자기 16년이나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8년부터는 인민군 창설일이 1932년 4월 25일이라고 기념을 해왔는데 바로 재작년 2017년 2월 달에 김정은이가 평창올림픽의 개막을 바로 앞두고서 또다시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가 4월 25일 날로 옮겼던 그 인민군 창건일을 또다시 2월 8일로 회기를 시켜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북한 건군절 2월 8일로 변경,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벌인 사진이 저렇게 조선일보에 실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의의 있게 기념할 때 대하여 라는 이런 공고문을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군대 창건일을 2월 8일로 했다가 4월 25일로 옮겼다가 또 2월 8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까 1948년 2월 달에 북한에서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때 창설된 그 부대가 1948년 5월 1일 날 노동절 때 아주 대규모 그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자리에 남북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에 올라와 있던 김구와 김규식 등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시간 넘게 인민군 행진, 사열, 그리고 신무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구가 김일성에게 아니 지금 남한에는 경찰대 수준의 경비대가 있을 뿐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군대를 만들었는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독립되는 날 일본 제국주의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이끌 때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를 하니까 아니 김구가 왜 건국에 반대를 할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울에 와 있던 그 유어만이라는 자유중국 총영사를 김구 선생에게 보내가지고 1948년 7월 11일 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유어만 총영사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양 남북한 지도자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지금 조선 그 인민군이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만들어 놓고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더라. 공산주의자들이 향후 3년간 조선인 붉은 군대 확장을 중지하고 그 사이에 남한이 전력을 다해도 공산군의 현재 병력만한 군대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러시아인들이 손쉽게 남쪽을 기습할 것이며 당장 남한에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해서 공산정권을 세울 것이 분명하니 대한민국을 건국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다라고 이렇게 자유중국 총영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다는 것은 군사력이 우월한 북한에 남한이 편입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남아있는 자료로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련 대표는 기회가 날 때마다 미국과 소련 양군의 철수를 계속적으로 제의했습니다. 1947년 9월 26일 날 소련 측 수석 대표인 스티코프가 한국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철수하여 남북 스스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1947년 9월 요 스티코프의 발언이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 철군을 밝히는 최초의 공식 선언입니다. 소련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북한의 북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를 구성을 했고 예하에 보병사단과 혼성여단을 만들어 놓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정부와 군대가 조직되었고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소련 점령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할 필요성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소련군은 전부터 아주 은밀하게 북한에서 철수를 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다가 군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슬금슬금 북한에 주둔한 군대를 빼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 주둔 제25군 사령관 계급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그리고 중장에서 소장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주둔군 사령관 계급이 낮아진 이유는 소련군 병력을 계속 빼내가지고 그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련군 역할을 새로 만들어진 조선인민군이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군정은 1947년 12월 초에 남한에서 공산혁명을 지도하고 유격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 빨치산 양성에 돌입했습니다. 어디서 빨치산 양성을 했느냐? 평양 근처 평남 강동군 숭오면 대성리에 강동정치학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강동정치학원은 정치군사학교 성격을 갖는 당 간부 양성소였습니다. 바로 이 강동정치학원에서 남한에서 월북을 한 이런 요원들을 빨치산으로 훈련을 시켜서 남한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동정치학원은 박헌영이가 주도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명 박헌영 학교다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로 박헌영의 두 번째 부인인 윤옥은 이 학교 학생 출신입니다. 교육과정은 단기반은 3개월 코스, 장기반은 1년 코스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학습 그리고 유격전에 필요한 군사학을 가르치셔서 여기서 빨치산 훈련을 받은 후에 남한으로 침투시켜서 남한 곳곳에서 빨치산 활동을 벌이도록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북한은 1948년 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 남침전쟁이 벌어지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4,000명의 빨치산 지도자와 대원을 양성해서 난파시켰습니다. 다 강동정치학원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 각 지역으로 침투해서 빨치산들의 무장투쟁을 지도하고 유격전을 이끌고 남한 지하에서 활동하는 남로당과 연락체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남한 사회를 뒤흔든 악명 높은 빨치산 두목이었던 이효재, 이현상, 김달삼 같은 이런 빨치산들이 다 강동정치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지하운동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동정치학원은 빨치산 대원들을 비밀리에 파견을 해서 사건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소련군정의 지시를 받아서 강동정치학교 출신 게릴라 180명을 침투시켜서 반란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수행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6.25 전쟁의 배후 역할을 했던 만주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주는 중국 전체를 볼 때 면적은 11.5%, 인구는 8%에 불과합니다만은 콩 생산량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림 면적은 37%, 게다가 무엇보다 중공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그야말로 중국 전역에서
가장 공업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공업 중에서도 중공업,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탱크 같은 이런 전쟁에 필요한 중공업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만주의 90%나 밀집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만주와 중국 점령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대규모 공업지대와 발전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1945년 이전에 일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175억 달러였는데 그 175억 달러 중에서 3분의 2가 만주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일본이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주를 중공업 기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때 일본이 이렇게 중공업 시설을 건설한 이유는 소련과의 전쟁을 위한 그런 준비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일본의 알토란 같은 해외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만주는 장개석이라든지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남겨놓은 이 무기공장을 차지를 해야만이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 2개월 전에 1945년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모택동이가 제7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만주는 우리 당과 중국 혁명에서 특별히 중요한 곳이다. 우리가 모든 근거지를 다 잃어도 중국의 만주 지역만 있으면 중국 혁명의 기초는 견고할 것이다. 이런 연설을 토대로 해서 중국 공산당은 만주를 자기네들의 기반으로 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상해 남쪽 지역에 있었던 공산당 군대, 그때는 공산당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팔로군들을 전부 이 만주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완전히 그 공산군이 장악을 하면서 국공내전에서 바로 모택동의 공산군이 중국 전역을 차지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46년 4월 18일 날 장개석의 기계화 부대가 만주로 이동해서 남만주의 사평가라는 곳에서 공산군하고 전투를 벌여서 국공내전이 이제 전면 확산이 됐고요. 초반에는 장개석 군대가 만주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모택동 군대가 형편없이 패해가지고 북한으로 피난을 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지원을 하는 모택동 군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는 장개석 군대에게 만주에서 형편없이 패하니까 스탈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박헌혁이를 모스크바로 불러서 박헌혁에게 미군을 공격하라 라는 신전술을 지령을 해서 미군에 대한 복수를 자행하게 되죠. 그 결과 신전술에 의해서 남한에서 9월 총파업 그리고 대구에서 10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주한미군이 상당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소련은 보시다시피 북한을 공산한 것뿐만이 아니고 남한에서 어떤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자금 그리고 인력 그리고 조직들을 침투시켜가지고 남한 사회를 아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에 아주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진 내각 구성원들 전원도 소련 공산당의 인물을 선정을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 사람이면은 충분히 북한 내각을 이끌어도 좋다 하고 스탈린의 재가를 얻어서 북한의 내각을 구성했다 하는 사실이 스티코프가 남겨놓은 그런 자기의 비망록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도 의원 전원을 소련 공산당이 임명을 해서 국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북한 헌법 그리고 북한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수상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소련 공산당과 스탈린이 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지어 북한은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이런 그 국호까지도 소련이 정해줬다는 사실에 이르면 과연 북한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연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자주니 뭐 통일이니 민족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헌법도 소련에 만들어줘. 의회도 소련에 만들어줘. 내각도 소련에 만들어줘. 그 내각의 수반이라고 하는 수상도 소련이 임명해. 그러면 이거는 뭐 괴뢰정부지 이거를 무슨 통일정부 내지는 무슨 독립정부라고 이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그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미지의 괴뢰다 이런 식으로 억지 날조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